경제학 철학 초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경찰 초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과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 어떤 과학적 관점에 봤을 때는 마르크스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의 통합과학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 시대에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과연 하나의 과학으로 그걸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이제 제안했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마르크스가 기존의 그 당시에 실증주의 과학과는 사실 비판했죠. 비판한 저고 하고서 이제 새로운 과학을 제시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경찰 쪽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소외된 노동에 대해서 출발할 때 네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론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네 단계를 설명할 때, 나중에 자본론에서도 그런 유사한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소외된 노동을 네 단계의 발전 단계로 하면서 그냥 노동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발전 관계와 유비시킵니다. 유비.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고 유비라는 개념은 이제 어느 두 개의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 속에 공통성이 있거나 또 내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죠. 하나가 변하면 하나가 변할 수 있고 같이 변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이거는 진짜 고차원적인 어떤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걸 역으로 하면은 종교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갖다가 유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으로 하기가 제가 하려고 무지장에 노력을 했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어쨌든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소외된 노동을 제가 봤을 때 경찰 초고로 분석했을 때 종교 발전 간 네 단계를 같이 유비시켜서 제시했다. 그래서 연구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로만 지금 만들어 놓고서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좀 제시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알티세가 인신론적 단절에 대해서 헤겔을 쉽게 얘기하면 헤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정확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알티세가 할 말이 없어서 사실 인신론적 단절이라는 걸 했는데 인신론적 단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알티세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개념이 알티세가 부족한 거죠.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의 재생산하는 과정은 이미 생산된 이론을 전제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로 나가는 건 창조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신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생산된 이론들, 수많은 이론들을 전제하고 분석하면서 그럼 인신론적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알티스의 한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헤겔도 마찬가지로 헤겔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해서 좀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홍준현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경찰 초고에서 종교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할 게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유물론에 대해서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구성해가지고 기존의 유물론에 반박하고 반론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르크스 이론 자체가 이미 초기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론은
우리 김장임 선생님께서 워낙 제가 볼 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또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막스의 이론을 전함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뭐 개념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 참 재밌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언어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좀 다가선다면은 대중 입장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냐, 이해하기 쉽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우리 김장임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전문가니까 오늘 그 발표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을 책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뭐 논문으로 글로 쓰든지 하면은 훨씬 더 마크스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론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동의하면서 저는 이제 김정민 선생님하고 제가 논의하면서 그러면 저도 좀 뭔가 좀 공산주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이론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서 오늘 제가 기독교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를 이제 토론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앞서 이제 홍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철 초고부터 시작해서 또 두 번째로 김정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주의론에 이어서 또 과연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가능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20세기 초 또 원래 기독교 공산주의는 19세기에 시작되었죠.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 뭔가 이게 기독교란 종교를 통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착각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쭉 중간에 먼저 기각시켜야 된다 하는데 뭐냐면은 사실은 이 글은 제가 이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학과 박사 아마 과정에서 학기 말 기말 연구 계획서로 냈었는데 제가 뭐 누군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쉽게 얘기하면 조선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꼬민대련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저도 그 당시 처음 하는 거죠. 꼬민대련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체를 어디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기로 이건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서를 냈는데 사실 그 계획서가 반려당했습니다. 하지 마라. 왜? 꼬민대련과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떤 이론을 본 적이 있나? 없다. 근데 저는 돼 있다. 연구하면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꼬민대련 연결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그래서 그 학기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 때 제가 이거 한번 더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제가 분석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했을 때 꼬민대련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막상 그 과학 관련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선공산당 운동 자체가 꼬민대련과 직접적인 연결했었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자체도 꼬민대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연결점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추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1920년대 그때 당시 신민조선 시대 때 기독교, 공산주의, 과학, 이 세계 자체는 어떠냐면 민족 회방과 동시에 어떤 물질 문명의 번영을 이루어줄 세계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세기의 유럽은 이미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쇠퇴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론은 막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연과학이 사실 하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조선의 식민지 조선에 도입됐을 당시에는 하나의 과학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에도 연구했지만은 그 한국 사회에 도입된 19세기 말 개신교.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로 보시면 됩니다. 개신교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개신교의 도입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활약도 했습니다. 사실은 의료라든지 학교라든지 사회 개조를 위해서 사실 개신교의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과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저거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마르크스의 이론이 구소련의 어떤 스탈린주의에 갇혀있던 이론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군대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그때 구소련에서 주장했던 이론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다시 재평가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그 마르크스 이론들이 극소수,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론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조선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공산주의를 꿈꿨던 이런 데 기독교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독교 공산주의를 꿈꿨는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 적대적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을까? 그때 20년대에는 서로 하나의 그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그런 어떤 혼성어, 그런 운동의 형태가 성립이 됐었는데 왜 오늘날은 서로 적대적 관계로서 그런 대립 속에 있나? 이것을 한번 추적해보자. 그 속에서 이제 꼬민테른과 조선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 독립과는 빼놓을 수 없는 민족주의가 서로 어떤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층위로 같이 결합이 될 수 있었나? 그거를 지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그 3쪽으로 넘어가서 기독교 공산운동의 전개의 형태인데,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날 주류 개신교로 보시면 됩니다. 주류 개신교. 이때부터 주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자체를 붉은 용으로 이미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반공에 대해서 공산주의 자체가 반공이들을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첫 번째 세력입니다. 첫 번째 세력이고, 이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두 번째 세력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독교 메시지를,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아니야. 공산주의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인데 어쨌든 이 그룹은 기독교 공산주의를 향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오르게 보시면 세 번째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요. 이 그룹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적극 수용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김창중, 최문식, 요은영, 손정도, 또 나중에 좀 이동이라는 또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수용 그룹도 물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본문의 뒤에 보면 내가 이제 결론 부분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도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논리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논리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것이지 절대로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급진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룹 중에서 이제 그 이동희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기독교를 탈피하고 떠나죠. 떠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한 10년 전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하다가 쫓겨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린의 어떤 그 의견을 주장에 따라서 이런 기독교 공산주의 아니면 기독교 에 몸담고 있으면서 노동운동에 투쟁하는 그런 세력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높지 않다. 그거는 진짜 어쩌다 한 명, 10년에 한 명 나오면 많이 나온다. 왜?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속에서 있었고 그 속에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게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실상 어려웠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다고 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내가 쫓겨났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그룹조차도 이동이나 좀 여운형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 아니고는 대부분이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를 앞에 써놓은 게 뭡니다. 그냥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재해석한 상태에서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지, 절대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해서 이제 기독교의 논리를 버리냐?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에 같이 결합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합하는 것이지 그 노동자를 위해서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섣부르게 노동운동에 결합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개종을 하고 하루아침에 사상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떤 장밋빛 청사진 꿈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여기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결국은 그 하나의 몽상이었다고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쪽에 넘어가면은 조선노동 공산주의 등장 과정인데 조선공산당의 어떤 그 형성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좀 진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조선 그 공산당이 1차, 2차, 3차까지 4차까지 가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와야 되는 과정을 제가 쭉 설명했는데 이거는 한번 앞에 우리 김대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홍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논리지만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이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공산당의 어떤 국외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 그 형성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살펴보시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쭉 넘어가서 10쪽에 보시면은 조선공산당과 반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기독교 운동이 사실은 조선공산당 그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자나 또 유물론자에 의해서 반기독교 운동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11쪽에 보시면은 바로 중국에 있었던 그 반기독교 운동의 영향이 있죠.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에서도 반기독교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산당이 1차, 2차, 3차, 4차 다 와야 됩니다.
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3차 이제 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밑에 나옵니다. 현 단계의 조선혁명을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주장하고 민족당의 정당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 이름이 어떻게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아래쪽에서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의 독립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일본 일제국주의를 우리가 물리치자. 그래서 세력을 함께 다 모이자. 해가지고, 근데 이 그룹을 만드는 세력이 이제 주도한 세력이 사실 기독교 세력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그런 어떤 그룹이 생기고, 그러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사실상 상당히 줄어들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성교사 운동을 비하하지 않고, 그러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면서 이러면서 일어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이때 봐서 이 상황, 이 형태를 바로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민족협동전선, 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반기독교 운동, 반기독교인 입장에서 반종교적 입장에 있던 공산주의나 꼬민테른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함께 결합하는 운동이 가능했나 봐. 꼬민테른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꼬민테른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국외에 있었던 분들이 직접 꼬민테른에 참가한 분도 있습니다. 참가하고 거기서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의 공산당, 조선공산당을 설립하죠. 그때 이 꼬민테른의 주류 입장들이 어쨌든 식민지나 종속국의 공산주의자의 부르주아 민주운동을 지지했다는 거죠. 지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거 뭔가 그 어떤 그 전략 전술을 꼬민테른의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형태가 이 당시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로 정말 하나의 세계관이자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받던 그런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돼서 희망으로 등장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공산당이 와해되면서 아쉽게도 이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도 와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쪽입니다. 13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쪽에 나옵니다. 줄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일까? 아니,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 영국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기독교 사회개혁 운동인데 이 운동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공산적 사회주의와 가까운 운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홍순 여사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르크스나 적어도 레닌이 표명하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전혀 달랐다. 그런 공산적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 공산적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오늘 1920년대에서 약 10년 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도 결국은 이 공산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독교 공산주의의 운동 자체의 어떤 뿌리, 기원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은, 막스와 레닌의 오늘날 얘기하는,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운동은 전혀 결이 다른 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렇다면 21세기의 운동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걸 복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복원하고 싶고 진짜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운동이 이 사회에 하나의 운동으로서 진짜 한번 어떤 그 형태가 진짜 그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나타날까?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의 세력, 물론 공산주의 세력이 기독교 세력과 함께 결합하는 것인데 서로 대립은 안 해도 이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론 자체가 달라가지고 서로 뭐 합의하에 결합이 됐을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떼고 완전히 자기가 개종이라고 얘기하죠. 전향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 한국 교회 또는 한 기독교의 가장 큰 대의 명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하고 계속 나가서 다른 나라 제3세계 나가가지고 또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뭐 선교사 파송했다가 죽고 그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또 조계사에서 땅 밟기하고 예를 들어서 삼겹살 굽고 법당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이런 아주 몰지각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처럼 우리가 인민해방, 인간해방을 해야 된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이 있듯이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사명감 속에 공산주의 운동은 뭡니까? 마르크스로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혼성어로 하나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 용어이다. 모순적인 용어가 하나의 혼성어가 됐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은 꿈은 꿀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성립되기는 어렵다. 다만 막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우리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